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벤처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박사과정 최민철이라고 합니다. 어, 이제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이제 그 수업 자료 만들기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제가 이번에 이제 그 1일 교강사가 되어서 이제 수업 발표를 하게 될 이제 단락은요. 제3부 자원에 관한 결정 제8장 기대 효용 이론입니다. 예, 기대 효용 이론이 제가 부여받은 챕터입니다. 이 수업 내용의 출처는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실험실과 실생활에서의 판단과 의사결정이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낸시 킴, 이제 심현정 선생님에 의해서 번역된 책이고요. 출판사는 시그마 프레스입니다. 이 책은 교보문고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서점에 이제 인터넷 서점에 서 이제 그 전자책으로도 구매가 가능하시고 또 인쇄본도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네, 이제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 효용 이론입니다. 항상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되면 학습 목표를 다루게 되죠. 이제 보시면 이제 학습 목표를 이제 한번 이제 보시는 동안 저도 역시 나름대로 조금 더 나름대로 좀 서술형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장에서 이제 규범적인 의사결정 모형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모형들은 이제 보이는 게 아니라요. 이제 규범적인 의사결정 모형은 좀 이제 조금 단순히 보인다기보다는 유형적이기보다는 조금 무형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과 돈과 노력과 기회. 그러니까 여기서 돈은 그런 이제 10,000원, 20,000원, 그 지폐, 동전의 어떤 개념의 돈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떤 이제 우리 자산, 재산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이제 그래서 여기 장에서는 여기 이 기대 효용 이론이라는 이제 그 단원에서는 어, 특히나 이러한 시간, 돈, 노력, 기회와 같은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올바른 결정을 보여준다고 주장을 하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부분, 우리가 하는 연구는 그러니까 딱 정해진 정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확인해보고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음표와 느낌표와 그 다음에 마침표를 이렇게 적절하게 활용을 가면서 그러니까 급변하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규범적 의사결정 모형은 제1장에서도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연구 내용들은 이런 이 단원 챕터 내용들은 따로따로 이렇게 딱 그 자기만 독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연계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중요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규범 모형은 이상적이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실패라든지 시행착오라든지 낭비를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개인적인 욕구와 바람을 놓고 봤을 때 규범 모형이 결정을 내리는 최선의 방법을 우리 알려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모형들의 답은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모형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점, 그러니까 한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지금 이것의 한계가 무엇이기 때문에 이것의 개념이 무엇이고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인데 진행이 되는 것인데 정리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러한 한계가 있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라는 결국은 구도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결국 또 논문 연구, 학술 연구를 해 나가야 되겠죠?
이제 그 사실은 지금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의 브렉시트가 좀 이제 사실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너무 지금 길게는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금 영국의 브렉시트도 아직까지 좀 끝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브렉시트가 정답이다, 잘 됐다라고 지금 결론 짓기에는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설마 그때 끝났다고 그렇게 잘 됐다, 안 됐다라고 판단이 났다 하더라도 또 시대가 지나고 나면 또 재조명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보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이제 그 어떤 자극을 이제 주기 위해서 이 부분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슬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어떤 서론 본론, 이제 기대 효용 이론 단락의 서론 본론 결론 이제 적인 차원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책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주머니에 용돈을 넣고 사탕 가게에 들어간 어린 아동이 이제 자신이 초래할 수 있는 최소한 몇 가지 가능한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이론을 너무 이제 이게 뭐랄까 너무 과학적이고 너무 철학적인 그런 어른의 관점에서부터가 아니라 이렇게 아이들의 상황에서부터 끄집어낼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기대 교형 이론을 이제 연구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여기 보시는 학자 허버트 알렉산더 사이먼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독일계 미국인인데 이제 제한된 상황에서 의사결정 모델에 관한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어요. 그리고 더 획기적이고 신선한 부분은 그는 미국의 심리학자이면서 경제학자인 것 동시에 인지과학자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우리는 지금 코칭이라는 어떤 이제 카테고리 안에 이제 교집합 속에 교집합을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또 요즘 또 인지 코칭왕이라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지금 이분이 여기 이제 사이먼이 지금 이제 손에 가지고 있는 연구 분야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좀 융복합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그는 이제 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계, 그러니까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제한적 합리성이라고도 하죠.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주류 경제학이 가정하는 합리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체계를 비판한 최초의 사회학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가 처음에 합리성의 의문을 제기했을 그 당시에는요, 그의 논점이 아직 개념적인 단계에 머물렀고요. 모델화가 어려웠기 때문에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이 그의 논리와 그가 이제 주장하는 바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사이먼의 주장은 이제 나중에 좀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경제학과 심리학이 결합하는 행동 경제학으로 꽃을 피우는 계기를 마련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디지털 컴퓨터라는 그것이 물체가 단순한 숫자 조작의 기계라기보다 범용 목적의 상징, 조작 체계인 이제 그 튜링 기계라고도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디지털 컴퓨터를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이제 로봇적인 개념이 아니라 명령하면 주입하면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포괄적인 역학 관계를 가지는, 그리고 그 융복합적인 미래지향적 가치를 가지는 어떤 이제 범용 목적의 상징 조작 체계라고 이렇게 큰 뜻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선택 모형들은요, 기술적 미시경제학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고안됐으나 사람들이 철저하게 합리적이며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무한히 민감하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합리적이라는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말은 사람들이 최소한 자신의 선택에 순위를 매길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예를 들면 각각의 가치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그 어떠한 그 이제 선택지가 가진 가치의 근거를 입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주관적인 것을 조금 더 이제 객관화하고 이제 좀 공식화한다는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사람들이 모든 선택지와 각 선택지의 다양한 비용과 이득을 자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한히 민감하다는 말은 사람들이 점진적 차이에 신경을 쓴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초기 모형들은요, 이제 그가 제시했던 초기 모형들은 기술적인 게 아니라 규범적인 것으로 이제 생각했을 때 여전히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사실도 그때는 어떤 이제 나쁜 거라고 이제 실패한 거라고 생각을 해도 이제 어떤 정의가 내려져도 이게 시대가 지나고 나면 그 역사적인 부분이 또 어떤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다른 어떠한 이제 그 역학관계를 가지고 재조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영모로 어떤 이제 나쁜 것으로 이제 그 실패에 의한 패배로 이제 그 가정되었 이제 짚어졌던 정이 내려졌던 것이 지금 와서는 이게 이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또 재조명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주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연구하는 인문학은 어떠한 이제 그 단순한 공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딱 명확한 계산이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그때그때 어떠한 이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과학적, 수학적인 요소를 좀 들여와서 우리는 이 인문학을 조금 더 이제 가시화하고 조금이라도 객관화하려는 노력이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넘어와서요. 기대 효용 이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기대 가치 이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대와 그러니까 기대와 가치, 그 두 가지 모두 기대 가치 이론에서 기대와 가치를 한번 쪼개서 살펴볼 건데요. 기대와 가치는 모두 개인의 미래의 결정과 참여와 고집과 지속, 그리고 성취를 예측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론이 바로 기대가치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교육, 건강, 의사소통, 마케팅, 그리고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되어 오고 있습니다. 비록 각 분야마다 의미와 함축된 내용이 다르지만 전반적인 개념은 차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가치관이나 신념뿐만 아니라 기대가 따른다는 겁니다. 기대, 가치 이론에 따르면 동기부여는 또 코칭이라고도 동기부여 내지는 동기부여 코칭이 개인의 긍정적인 기대와 가치의 유지 보존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전제 조건과 역학 관계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그걸 살피고, 그러니까 이게 딱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안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변수와 또 개연성을 다 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피시바인의 연구에 의하면요, 이 이론에서 이 기대가치 이론에서 말하는 태도는 믿음, 가치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발달하고 변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이 이론은 태도 발달에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계산 방식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결론 도출이 지금 진행 중인 부분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치 이론은 다른 이론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되고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에도 여전히 수많은 분야에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국어는 국어, 수학은 수학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목들이 서로
이제 이렇게 손을 잡고 조인을 맺어서 이제 어떠한 이제 공통적이면서도 복합적인 어떤 우리의 어떤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힘을 쓰고 있다고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대가치 이론이 가지는 몇 가지 심각한 이제 제한점을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제한점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워드 에드워즈가 지적한 바에 따르면요. 이 초기 모형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에 관해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이 없이는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좀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생겨날 거고요. 또 이변적인 요소에 의해서 그러니까 좀 이제 실패 확률이라든지 착오가 많이 일어난다는 또 이제 우려가 함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상이한 투자 중에서 선택할 때에는 그 확률을 알지 못해서 지극히 주관적으로 추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관적으로 빠져버리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의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확률을 알지 못해서 지극히 주관적으로 추정하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교재에서는 또 이제 그 버나드와 엘리자베스 두 사람이 하게 될 투자에 대해서 이제 그 초래될 결과를 한번 이제 이렇게 추정치를 내보면서 어떤 우리가 하게 될 선택을 조금 더 이제 효율적이면서 조금 더 이제 융통성 있게끔 만들어 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로 여기 지금 뭐 도박 A와 도박 B 그리고 버나드와 엘리자베스의 어떤 투자를 가지고 이게 선택이 효율적일 수 있을까, 융통적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물음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앞서 여기 좀 설명드렸듯이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서 나와 있듯이 도박의 기대값은 그 도박의 무한 반복에서 구한 가중평균, 그러니까 그 가중평균이란 각각의 가능한 결과를 확률로 곱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박을 하는 횟수가 무한대에 접근하게 되면 그 가중평균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수학적인 단지 죄송합니다. 이것은 단지 수학적인 요소이고요. 수학적 접근이고 실생활에서 결국은 우리가 배우는 것들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실생활에서 이제 우리의 선택은 평균이 아닌 단일 결과만을 내놓는 단 한 번의 도박만을 초래하기 십상이라는 아주 좀 날카로운 지금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도박의 기대값은요 단일 수치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어떤 이제 그 공식에 의한 계산에 좀 입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도박에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을 또 제한해 버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제 이에 따라서 기대가치 이론에 의하면 행동은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목표의 가치의 상관관계라는 정리가 나오고요. 종합이 나오고 이러한 접근은 이제 더 많은 행동이 가능할 때 그러니까 좀 임상 실험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대증 처방, 임상 실험을 이렇게 해봄을 토대로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할 때 비로소 선택된 행동이 예상된 성공과 가치의 가장 큰 조합일 것이라고 봅니다. 기대가치 이론은 사람들을 그 목표지향적 존재라고 이제 여기고 있고요. 보십시오. 이렇게 전제 조건이 있어야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그 연구가 이제 이어져 올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과학적인 실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러나 이제 기대가치 이론이 이용과 충족 이론의 중심 개념을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이 있답니다. 예를 들면 신념과 가치와 매체 가정과 다른 비매체 행동을 통해서 다양한 충족을 추구하는 사회적 상황에 의해 이끌린 행동을 그 위한 동기를 유발하는 동기 유발의 필요성과 사회적이고 심리학적인 이제 그 기원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치 이론은 사람들이 그들의 자신의 그러니까 잣대와 가치에 따른 세계로 그들 스스로를 지향하게 한다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이제 어떤 연구 가설일 수도 있겠죠. 이게 연구도 가설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접근을 이용했을 때 행동을 하는 의도, 그리고 태도가 이제 첫 번째로 기대, 그리고 두 번째 하나 이상의 대상이 특정한 태도를 소유하고 있거나 행동이 특정한 결과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인지된 가능성, 그리고 둘째 가치, 영향의 정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특성, 그리고 혹은 행동의 결과에 대한 기능으로서 보인다는 팜 그린의 또 그 연구 언급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계속 지금 직접 이렇게 같이 쓰면서 이렇게 풀면서 이런 것들을 공식하고 싶었는데 지금 그렇게 돼버리면 또 시간이 너무 또 길어지고요. 그렇게 되면 또 이러한 지금 어떤 이제 이게 산을 봐야 되는데 너무 나무에 저게 지금 집중하게 된 상황이 발생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풀이를 다 이렇게 내놓았고요. 좀 이제 책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일부러 이렇게 좀 이제 그 부분 참 찾아서 생각해 보실 수 있게 자극의 차원에서 이 공식의 풀이를 이제 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이제 좀 기대 가치 이론에서 좀 책을 보시면 좀 그 공식에서 어떻게 또 풀어낸 부분, 그리고 여기 또 그 저자가 정리한 부분을 한번 좀 보시고 또 여러분 차원에서 또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내놓았고요. 바로 전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바로 본론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기대 효용 이론이라는 본론인데요. 이제 기대 효용 이론의 본리에 보시면, 이제 지금 보시면 제가 빨간 글씨를 써놨죠? 기대 원리, 그리고 현재의 자산이나 소유물, 그리고 전반적으로 위험보다는 확실성을 선호한다고 가정한다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대 효용 이론의 핵심 세 가지 자질입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또 여기 기대 원리에서도 이제 또 어떤 이제 기대 효용 이론에 의한 또 공식 계산이 나오는데 이 부분 역시 이렇게 또 지금 제가 정리를 해 놨고요. 간략하게 조금 더 이제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에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또 개괄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대 효용 이론이란 결과의 위험성이 있는 선택에 대해서 분석하는 이론입니다. 기대 효용 가설은 니콜라스 베르누이 1세가 1713년 처음 제안했고 다니엘 베르누이가 1738년 피터스버그 패러독스를 풀면서 그 이론이 전개되어 온 겁니다. 베르누이는 의사결정이 위험 회피를 보이거나 로그적 서수 효용 함수의 모양을 띌 때 패러독스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위험 부담을 조금 이제 이렇게 최소한 좀 피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얻어야 될 그런 결과로 융통성 있는 결과로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하기 위한 이론이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또한 기대 효용 이론은 폰 노이만과 오스카어 모르겐슈테른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하게도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들은 또 그 두 사람은 게임 이론을 설명함에 있어서 기대 효용의 극대화 과정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기대 효용 이론은 회계사 시험과 그리고 또 경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즘 또 매경 경제 테스트, 매일 경제사에서 주관하는 또 이제 테셋이라고 경제 능력 이제 또 시험이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또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기대 효용 이론을 계산하는데 보면 특히 이게 또 복권을 이제 사는 일화를 토대로 이렇게 좀 그런 계산하는 공식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이 또 이 기대 효용 이론이라는 이론이 또 그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도 다뤄지고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이제 가지를 치면 다중 속성 효용 이론과 다중 기준 의사 결정이라는 우리는 또 이제 또 그 세부 내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 다중 속성 효용 이론은 MAUT라고도 약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접근 방법은요, 특정 조건, 그러니까 속성들이 상호 독립적이면서 고려하고 있는 모든 선택지가 분석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을 때 규범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왔습니다. 예, 누구에 의해서요? 갈로티에 의해서. MAUT와 MCDM, 그러니까 다중속성 효용 이론과 다중기준 의사결정은 그 연구 분야로서 대략적으로 5년간의 간격을 두고 출발했고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좀 세월이 지나면서 그 차이가 모호해졌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상호 교환적으로 언급하기 십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즘은 다중기준 의사결정이라는 좀 이제 그 용어는 많이 묻히고 다중 속성 효용 이론 쪽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추세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람들은 MAUT와 같은 선형 모형의 예측과 중간 정도 이상으로 상당한 정적 상관을 갖는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MAUT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규범 모형일 뿐만 아니라 적어도 개인적 결정을 위한 기술 모형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MAUT의 다양한 변형들이 존재하지만 우선 이 이론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계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MAUT에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택을 하는 데는 몇 가지 근본적인 단계가 수반됩니다. 우선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속성들이 중요한지를 나열하고 각 속성이 다른 속성보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컨대 예를 들어서 역시 이것도 갈로티에 의해서 지금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컨대 예를 들어서 우리 일자리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중요한 부분부터 가장 덜 중요한 부분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단계적으로 나열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갈로티는 4가지 핵심 속성을 이제 나열했는데요. 첫째, 가족과의 거리; 둘째, 지위; 셋째, 연봉; 그리고 넷째로 책임감 수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에 따라서 여기는지에 따라서 각 속성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 선택지의 그런 일자리 제한을 모두 한번 나열해보고 생각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부연 설명을 또 보충적으로 덧붙이자면 정철상 교수가 이게 또 이제 진로 인재개발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스스로 또 본인은 30번 직업을 또 바꾼 경험이 있는 그런 또 실용학문 연구 교수로서 그분도 이제 2018년, 2019년에 이제 집필한 이제 대한민국 진로백서라는 저서에서 이제 이렇게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덜 중요한 부분까지 이 요소를 나열해보고 그러니까 앞으로 자신의 진로 선택을 하는데 생각해보라는 이런 이제 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생각해봐야 합니다. 다중 속성 효용 이론이 정말로 확실하고 또 정확한 방법인지에 대해서도 좀 이제 짚어보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우려점과 한계점부터 시사하는 바가 바로 그 대안적 접근입니다. 또 대안적 접근에서는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또 이렇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AUT의 실행에 몇몇 어려움을 우회하기 위해서 실현 대안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제 얼마나 강력하게 느낄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을 예측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 다중속성 효용 이론이 좀 무능하다. 그러니까 좀 이제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좀 이제 확실한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좀 이제 이렇게 시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안적 접근에서 3가지의 나무 토막을 내놓습니다. 거기서
이제 세 가지. 첫 번째가 단일 원인 의사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놀라울 정도 정확할 수 있는데요. 특히 상황이 불확실하고 미래에 관한 예측을 수행할 때, 이제 좀 이제 그런 보완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중 속성과 그 가중치를 가지고 이게 막 그런 것들, 이것도 이제 그 뭐죠, 인문학적인 부분을 이제 좀 이론적인 부분을 이렇게 좀 실제로 이렇게 좀 이제 실용적으로 이제 공식과 실험을 토대로 적용하고자 하려니까 이제 골치를 앓죠. 그런데 그것을 가장 단일 원인 의사결정으로 가장 중요한 단일 속성 하나만을 가지고 그 전체 결정을 그 속성에만 근거한다는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단일 원인 의사결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우선순위가 낮은 속성들도 파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오직 선택지들이 첫 번째 속성에서 등가적일 때에만 그 속성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왜 우리 속담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가격이면 다홍치마.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응용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최선 취하기가 있습니다. 또 최선 취하기는 단일 원인 의사결정의 다음 단계라고도 이제 칭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좋은 일자리에 대해서 최선의 속성이나 단서로 확인한 단일 원인이 선택을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거렌저와 골드스타인이 이제 이 부분을 고안해낸 건데요. 사람들이 이런 속성이나 단서들을 순위 매길 때 정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장에서 논의한 다른 모형들의 제기했던 것들과 동일한 논제가 여기에도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좀 이제 그 두 가지 개념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하고 나면 이제 이 대안적 접근에서도 단일 원인 의사결정이 서론이고요. 최선 취하기가 본론이라면 강건한 만족하기는 바로 결론적인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강건한 만족하기는 이제 그 MAT의 또 다른 대안을 이제 제안한 슈워츠와 동료들에 의해서 이제 착안된 건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짚어봐야 합니다. 강건한 만족하기라는 규범 모형의 목표는 무엇인가 잘못되더라도 여전히 충분하게 만족스럽다고 가장 확신할 수 있는 선택지를 선택하는 거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강건한 만족하기의 목표는 효용 자체를 극대화시키는 것보다는 충분히 만족한다는 확신감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그러니까 막 너무 부연 설명에 의해서 설득당하는 게 아니라 확실함을 가지고 자신이 이해를 하고 이제 어떠한 이제 흔들리지 않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중 속성 효용 이론의 어떤 이제 아쉬움을, 그러니까 이 대안적 접근이라는 차원이 보완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연구는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 장의 결론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중 속성 효용 이론을 이제 지금 설명드리는 과정에 좀 이제 제가 이제서야 이제 좀 슬라이드를 넘어왔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매끄럽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원래 이제 그러니까 아까 슬라이드에서 계속 연장선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고 다중 속성 효용 이론과 대안적 접근은 지금 또 다른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이제 해놨는데, 이제 또 이 부분도 책에서도 보시고, 또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분석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을 돕기 위해서 두 가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어떤 이제 실질적인 연구를 제가 출처를 좀 꼽았습니다. 여기 좀 두 가지 제가 제시를 해놨거든요. 안재현, 방영석, 한상필 이제 공동 이제 연구 다속성 효용 이론을 위한 소비자 선호 조사.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을 이제 어떤 공식화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실생활에 이제 그 실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적용 소비자 선호도 조사에다가 적용을 했는지 대한 그 학술 연구와 그리고 또 정은성, 이길성, 박경신 공동 저자 자기준 의사결정을 이용한 대한평가지수 개발 그러니까 이제 수정학회 논문인데요. 그러니까 이 좀 수정학회 논문은 조금 이제 그냥 조금 가볍게 이렇게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왜 다중기준 의사결정이 다중속성 효율 이론과 좀 모호해졌지? 의미가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기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논문을 꼽았고요. 이제 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 판단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다중속성 효용 이론과 다중기준 의사결정이 우리나라의 어떤 실제적인 연구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두 가지를 출처를 꼽았고요. 구글 논문 연구에서 또 이거 또 PDF 전자 문서로도 지금 이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또 이 저서의 연구와 또 이게 또 비교 분석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도달해 보겠습니다. 이 장애의 결론으로 도달해 보면 이렇습니다. 결론으로 도달해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크게 기대가치 이론, 기대효용 이론, 그리고 MAUT 세 가지를 우리는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조건에서 그리고 미래에 관련한 예측에서 더 우수한 결정을 내놓는다고 주장해온 전도 유명한 몇 가지 대안 모형, 대안적 접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최선 치약의 발견법, 강건하게 만족하기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책에서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뭐죠? 여기서 이제 끝이 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실생활 적용해 나가면서 여기서 좀 이제 그 짚어본 한계점들을 보완하면서 그 지금 이 4차산 혁명 시대에 우리의 연구를 실용학문 연구를 도안해 나갈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 입각하셔서 그 다음 단원에 대한 이제 연구가 나올 건데요. 그래서 그 다음 연구는 그 다음 단원에서는 이제 의사결정의 기술 모형에 관한 증거를 살펴보면서 이제 그 물음을 그 물음 그 한계점들을 직접적으로 다뤄볼 거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해서 코칭, 조직 경영 커뮤니케이션, 경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좀 꼭 제 생각엔 사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 효용의 측면에서 고려할 선택지가 동일한 경우조차도 그러니까 같은 가격이라도 다음 치마라도 문제의 틀 만들기나 단순 제시에 처치를 가하는 것이 또 사람들 선호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제 여러 가지 포괄적인 역학관계를 두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장에 대한 이제 저의 그 설명을 마치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이 장에서도 논의를 위한 물음이 5가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기대가치 이론과 두 번째 기대효용 이론은 이제 아까 그 기대가치 이론 아까 도박 A, B라는 부분이 나와 있었죠. 그리고 버나드와 엘리자베스의 그 투자.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그 계산 이론을 토대로 한번 이제 그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이제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우리가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답이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하시면서 이것을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기대 효용 이론. 그리고 기대 효용 이론은 아까 이제 우산을 이제 챙기느냐 안 챙기느냐에 따라서 그 EU라는 어떤 이제 그 기호를 가지고 이제 그 계산하는 그 공식이 있었거든요. 그걸 토대로 대입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선택하고 그것이 왜 그걸 선택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논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실 이 논의를 위한 물음은 지금 이제 그런 대학원 이상의 과정에서 이제 시험으로 나오고 이제 물어보게 될 또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또 학술 연구, 논문 연구에서도 학위 논문 연구
이상의 어떤 이제 그런 노력에서도 다뤄줘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것은 그야말로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타이핑을 하든 글로 쓰든 이제 우리의 어떤 이제 또 연구와 고민을 또 이제 끄집어낼 필요가 있겠지만, 이것은 더더군다나 이제 공식을 넘어서 이제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심층 분석으로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하는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해진 정답이 없음 역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의 각 챕터마다 이런 논의를 위한 물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그 조직 경영 커뮤니케이션, 코칭, 동기부여, 이렇게 이런 차원에서 입각한 인적 자원 개발, 그리고 심리학에 입각한 또 이제 인적 자원 개발, 코칭 등을 연구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앞으로 많이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여기서 이것까지 논해버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저로서도 역시 앞으로 물음표와 어떤 이제 수건 과제라는 부분을 이제 그 열린 결말을 이제 남길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당부를 드리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 장에 대해서 내리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제 이 책에서도 더 읽을 거리가 지금 영문으로 지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은 또 영문 원서가 있습니다. 영문 원서 역시 전자책이든 인쇄본이든 구매해서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중간에 이제 그 기대 효용 이론은 그 회계사를 이제 회계사 시험에서도 그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권 그리고 어떤 도박에 있어 도박을 이제 입각을 해서 이렇게 또 공식을 내세우고 이렇게 또 어떤 이제 수학적 결론을 내는 문제도 나오고, 그리고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이제 주관식 서술형 문제가 또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제 그 실생활에서 끄집어내는 기대 효용이라는 어떤 이제 그 제가 슬로건을 내걸어서 두 가지 출처 역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합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접속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YTN 뉴스에서 다룬 또 이제 기대 효용 이론 차원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쉐어하우스라는 블로그 사이트에서 또 이제 선택심리 경제학이라는 또 이렇게 또 제목으로 기대 효용 이론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보시면서 이게 제 수업 교환과 또 책을 같이 보시면 조금 더 비판적인 시각과 조금 더 폭넓은 사고 방식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좀 드라마를 좀 많이 좀 이제 드라마에서 좀 이 기대 효용 이론을 또 두고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또 드라마에서 그들이 내린 결말, 또 그들이 또 전개한 내용들을 토대로 그들이 한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그 선택까지 이르게 됐는지를 또 이제 분석해보고, 특히 사극, 현대극 이렇게 카테고리를 또 두고 장르를 두고 이걸 보시면서 기대 효용 이론 부분을 적용하시면 도움이 꽤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이론을 제가 또 운영하고 있는 직업 임상 실험 연구소에 도입을 했을 때 저 역시 앞으로 나아갈 길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원래 15분에서 20분짜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또 교수님께서 당부를 하신 내용이었고,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조금 조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끊어서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또 끊기도 애매했고, 그래서 이게 또 이게 1시간짜리 강의가 거의 돼버렸는데요. 좀 여러분들의 어떤 이제 이거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의 좀 이제 좀 뭐랄까 집중도를 좀 떨어뜨렸다면 좀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연구를 할 때 있어서 이런 수업 연구와 이런 이제 영상으로 이제 여러분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조금 더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찾아갈 수 있도록 저 1인 대표 최민철 지갑 임상실험 연구소 담당자는 앞으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특별 수업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에게 또 1일 교강사가 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 즐거운 주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요. 또 즐거운 주말 그리고 즐거운 5월 한 달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